냄비국수와 고로케. 여름 끝물 더위가 가시고 가을바람이 불기만 하면 너무 오랫동안 더운 음식을 못 먹고 지낸 나는 냄비국수를 해 먹고 말리라 잔뜩 벼른다. 식탐자는 맛에 대한 욕망만큼 온도에 대한 욕망도 크다. 낮에는 여전히 찌는 날씨여도 이미 입속엔 가을이 깃들고 뜨거운 국물 음식이 그리워진다. 요즘은 밖에서 음식 사 먹는 걸 매식이라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그건 당당히 외식이라 불렸다. 외식은 생일이나 소풍, 아버지의 휴가만큼 특별했다. 내 아버지는 일본 선박회사의 선원으로 석유를 실어 나르는 탱커라는 거대한 배를 타고 항해했다. 그래서 1년에 10달 이상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딸 셋, 이렇게 네 모녀만 살았다. 어머니는 절약이 몸에 배인 옛날 여인인데다 남편이 망망대해에서 고생하는데 우리만 호의호식하고 살 수 없다는 마음에서 매우 검소한 식단으로 일관하셨다. 그런 어머니 입에서 외식하자는 말이 나오는 날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였다. 그때만 해도 남의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사람들은 적어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음식 솜씨가 출중했고 식재료도 대부분 국산이어서 손님을 속이고 말고 할 게 없었기에 돈이 없어 못 사 먹는 게 한이었지, 요즘처럼 피 같은 돈을 내고 매식을 한 뒤 쓰레기를 먹었구나 싶은 생각에 화가 치밀거나 식당을 나오면서 주인의 파렴치한 얼굴을 새삼 쏘아보게 되는 일은 드물었다. 또 요즘엔 매식할 때 집밥 같은 음식을 선호하지만 예전에 외식할 땐 짜장면, 우동, 가락국수처럼 집에서 안 해 먹는 가루 음식, 즉 분식을 선호했다. 내 생애 첫 외식 음식도 국수였다. 지금도 나는 국수 하면 부산 구덕산 밑에 있던 길쭉한 목로가 놓인 그 국수집이 떠오른다. 그 집에서는 오직 냄비국수 한 가지만 팔았는데 작은 냄비에 멸치 국물을 붓고 팔팔 끓이다 달걀을 깨트려 넣고 흰자가 하늘하늘하게 익어갈 즈음 삶아 넣은 국수를 담고 그 위에 유부와 어묵, 쑥갓과 다시마를 고명으로 얹어 내놓았다. 물론 그 집 국수 맛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맛있었다. 그러나 처음 외식을 하던 날 나는 국수를 맛보기도 전에 심한 충격에 빠졌는데 그건 한 사람 앞에 냄비 하나씩이 놓였기 때문이다.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우리 네 모녀는 늘 찌개 냄비를 밥상 한가운데 놓고 각자 밥 공기에 덜어 먹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심지어 라면도 그렇게 먹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 앞에 냄비 하나를 통째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수가 오로지 나만을 위해 냄비에 담겨 나온 것이다. 아무도 내 냄비 속에 달걀 노른자를 함부로 터뜨려 국물을 흐리지 않았고 내가 유부와 어묵만 쏙쏙 골라 먹어도 나무라지 않았다. 막내라 늘 음식을 덜 먹고 빼앗긴다는 억울함이 골수에 사무쳐 있던 나로서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나만의 국수를 오로지 내가 원하는 순서와 방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데 엄청난 감동을 느꼈다. 뭔가를 먹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맛과 온도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스타일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 밥 먹을 때 개도 안 건드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개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음식을 즐길 권리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가을이면 나는 늘 냄비국수가 먹고 싶은데 그냥 그릇에 담긴 국수 말고 나만의 냄비에 담긴 뜨거운 국물을 살짝 숨이 죽은 쑥갓부터 건져 먹고 반숙인 달걀 노른자를 호로록 먹고 양념장을 한꺼번에 풀지 않고 조금씩 국수에 끼얹어 먹는 식으로 그렇게 나만의 스타일로 먹고 싶다. 내가 더 이상 구덕구덕산 아래 국수집 냄비국수를 못 먹게 된 것은 9살 무렵이었다. 그때까지 우리가 부산에 살았던 이유는 아버지가 근무하는 일본 선박 회사에서 휴가를 받은 선원에게 배편만 제공했기 때문이다. 10달 동안 대항을 떠돌다 2달의 휴가를 받아 일본의 본사로 귀환한 아버지가 곧바로 배를 타고 당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가 부산이었다. 그런데 내가 9살이 되던 해부터 회사에서 배뿐만 아니라 비행기 편도 제공하면서 우리가 굳이 부산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어머니는 딸 셋을 이끌고 시댁 식구들을 찾아다니며 아이들 교육을 위해 부득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노라고 겉으로는 침통한 얼굴로 작별 인사를 고했지만 시댁의 본거지인 부산을 떠나 친정의 본거지인 서울로 가게 되어 속으로는 환호작약했을 것이다. 그런 사정으로 나는 애틋한 냄비국수와 영영 작별하게 되었는데 대신 서울에 올라온 뒤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에 육박하는 새로운 별식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그건 오로지 아버지의 월급이 달러로 지급된 덕분이었다. 지정된 은행에서 달러를 환율에 맞춰 한화로 바꾸어 주면 어머니가 그 돈을 수령하는 방식이었는데 당시에는 모든 동네에 모든 은행에 지점이 있지는 않았으므로 어머니는 매달 월급을 타기 위해 버스로 대여섯 정거장 되는 곳에 있는 지정은행까지 가야 했다. 어느 날 월급을 탄 어머니가 소매치기를 경계하며 전전긍긍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근처에 오복당이라는 빵집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빵집 주인이 막 튀겨낸 고로케를 쟁반에 버려놓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어머니는 월급도 탔겠다. 배도 고프고 딸들 생각도 난 김에 결코 가격이 만만치 않은 고로케를 무려 4개나 포장해 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고로케가 식지 않도록 서둘러 돌아왔고 세 딸들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고로케를 하나씩 배당받았다. 냄비국수처럼 각자의 몫이 똑 떨어지는 마른 목골 기름종이에 쌓인 고로케를 받아들고 나는 또 한 번 감격에 젖었다. 얄팍하고 바삭하고 쫄깃한 튀김옷 속에 볶은 야채와 다진 소시지, 삶은 달걀 등이 촉촉한 상태로 가득 들어 있었다. 그 당시 내 어린 입맛에 제일 맞는 음식 1위는 통닭 가슴살, 2위는 마른 오징어 튀김, 3위는 만두였는데 고로케를 처음 먹어본 나는 대번에 만두를 4위로 밀어내고 고로케를 3위에 등극시켰다. 어머니도 고로케 맛에 중독되었는지 그 후로 매달 월급을 타러 가면 오복당에서 따끈한 고로케를 4개씩 포장해 왔다. 처음에 오복당 주인은 정확히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고로케를 4개씩 포장해 가는 어머니의 규칙성에 놀랐고 다음엔 그런 어머니가 2달째 오지 않는 것에 더 놀랐다. 그 2달은 아버지가 휴가를 나와 있던 때라 월급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아버지가 2달의 휴가를 끝내고 바다로 떠난 후 어머니가 다시 월급을 타러 그곳 은행에 갔다 오복당에 들르자 빵집 주인은 그동안 어머니가 오지 않아 죽은 줄 알았다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반기더니 고로케 하나를 덤으로 주었다고 했다. 물론 그 후로는 덤을 주지 않았다. 그때 그 유일무이한 덤을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나는 아닌데. 아무튼 나는 도저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부산에 살 때처럼 1년에 한두 번 구덕산 냄비국수를 먹는 쪽과 서울로 이사 와서 1년에 10번 오복당 고로케를 먹는 쪽 중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어떤 결정을 하든 당장 내 입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문을 재촉하는 직원 앞에 선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아 어떡하지? 둘 중에 뭐 먹지?' 모카 고민 중이다. 급식의 온도. 서울과 지방 곳곳에는 작가들에게 창작실을 빌려주는 창작촌들이 있다.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토지의 작가 고 박경리 선생님이 지으신 강원도 원주의 토지문학관을 들 수 있다. 나는 2 년이나 3 년마다 토지문학관에 체류 신청을 한다. 작가 한 명당 적당한 크기의 방 하나가 배정되는데 욕실이 딸려 있고 침대와 책상과 작은 냉장고가 비치되어 있다. 머물 수 있는 기간은 2달에서 석 달 사이고 취사는 금지되고 식사는 일정한 시간에 식당에 가서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 대부터 70 대까지 연령도 다양한 작가들이, 게다가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평론 등 장르도 다양한 작가들이, 심지어 외국에서 초청되어 온 작가들까지 모여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니 창작촌 안에서 문학, 예술, 철학 등을 둘러싼 매우 심오하고도 진지한 대화가 꽃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처음에는 다들 뚱한 얼굴로 목례 정도만 한다. 개 중에는 명랑하고 싹싹한 작가들도 있지만 글 쓰는 사람들이 대개 친화력이 좋은 편이 못 된다. 태생적으로 관계를 맺는 데 서툰 작가들도 있고 관계에서 지켜야 할 룰이나 관습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작가들도 있다. 가끔 어떤 작가의 얼굴에는 '내가 왜 당신을 보면 반갑게 웃고 인사해야 되는데.' 하는 불만과 항의가 조각도로 새긴 듯 선명히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작가도 사람이고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니 오랜 시간 한솥밥을 먹다 보면 아무리 괴팍한 작가들끼리도 조금씩은 친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밤 술자리라도 한판 벌어지고 나면 비온 후 대나무 자라듯 선배 후배 관계를 넘어 형님 동생이나 부모 자식 관계를 방불케 하는 끈끈한 관계들이 사방에서 쑥쑥 자라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 글 쓰고 책 보고 하느라 다들 그동안 사무치게 외로웠던 것이다. 그렇게 친해진 후 작가들이 주로 무슨 얘기를 나누느냐? 대부분 먹는 얘기다. 먹고 싶은 음식 얘기, 옛날에 먹었던 음식 얘기, 맛있는 음식 파는 집 얘기, 맛있는 음식 만드는 레시피 얘기, 외국 여행 가서 먹었던 신기한 음식 얘기 등등
다들 갈고 닦은 언어 감각을 총동원하여 먹는 얘기에 집중한다. 며칠 창작실을 비우고 서울이나 고향집에 갔던 작가가 돌아오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도 "그래, 가서 뭐 좀 맛있는 거 먹고 왔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작가도 신이 나서 "옛날에 제 고향에서는 개들도 고래고기를 물고 다녔는데요." 어쩌고 하면서 진짜 먹고 온 건지 아닌지 알 수 없는 맛난 먹거리에 대한 얘기를 줄줄 늘어 놓는다. 젊은 작가, 늙은 작가 할 것 없이 다들 군침을 삼키며 듣는다. 먹는 얘기에 관한 한 창작촌도 군대나 감옥에 뒤지지 않는다. 그럼 창작촌의 급식이 매우 빈약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 창작촌마다 다르긴 해도 대체로 먹을 만하게 나오는 편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대체로 먹을 만하다는 데 있다. 급식은 규격화되고 평준화된 식단과 조리법을 따른다.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 곰삭은 홍어나 게장국, 독하게 매운 냉면을 급식에 넣을 수는 없다. 급식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잘 먹는다고 인정된 음식을 누구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간으로 조리하여 낸다. 이런 음식을 오래 먹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억압된 미각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것을 느낀다. 혀가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맛있고 비싼 음식을 내놓으라는 아우성이 아니다. 내 미각에 똑 알맞은 음식을 내놓으라는 아우성이다. 내 경우를 보면 한동안 밍밍한 맛에 미지근한 온도의 음식들만 먹다 보면 맵고 뜨거운 음식이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진다. 도대체 맵지도 않은 고춧가루는 왜 넣는 것이며 왜 국을 펄펄 끓을 때 퍼주지 않느냐고 내 혀는 아우성을 친다. 어떤 작가는 왜 백미밥만 주느냐고, 어떤 작가는 왜 한 번도 생선을 주지 않느냐고, 어떤 작가는 왜 온통 시뻘건 양념투성이냐고, 어떤 작가는 왜 이렇게 음식이 짜냐고 아우성을 친다. 각자의 혀에는 각자가 먹고 살아온 이력이 담겨 있다. 그래서 혀의 개성은 절대적이며 그 개성은 평균적으로 봉합되지 않는다. 참다 못해 작가들이 가끔 때를 지어 외식을 하러 나가기도 한다. 그러나 외식도 혀의 아우성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외식 메뉴 또한 삼겹살이나 생선회처럼 평균적인 메뉴로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 무엇을 먹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내가 냉큼 혀에 불이 날 만큼 맵고 뜨거운 짬뽕을 먹자고 제안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부디 삼겹살집이나 횟집에 매운 땡초가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어느 가을 나는 충청북도 증평에 있는 공장 부지에 지어진 21세기 문학관이란 창작촌에 입주해 있었다. 그곳 식당의 특징은 작가들과 노동자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데 있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기대에 부풀었다. 노동자들의 식단에 모종의 환상을 품었던 것이다. 옛날 공사판 한밭집처럼 손맛 좋은 아주머니들이 만드는 정겨운 음식을 상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식당에 가보니 일반적인 급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아주 매운 음식이 나오지도 않았고 국도 전혀 뜨겁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작가는 이곳 음식이 맵다고 했고 어떤 작가는 짜다고 했다. 어떤 작가는 야채가 부족하다고 했고 어떤 작가는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했다. 창작촌에서 늘 벌어지는 그 일, 혀의 아우성이 시작된 것이다. 그 가을, 우리는 식사하러 갈 때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처음엔 가을 하늘이라든가 단풍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누는 체하다 이내 먹는 얘기에 돌입했다. 누군가 어젯밤에 갑자기 간장게장이 먹고 싶었노라고 얘기하자 누군가 충남에 있는 간장게장 잘하는 집 얘기를 했다. 누군가 자기는 게장은 못 먹고 게찜만 먹는다고 얘기하자 누군가 꽃게찜 참 맛있지요 하면서 입맛을 다셨다. 누군가 이번 게 식단이 김치 제육볶음과 묵국이라고 얘기하자 누군가 설득하여 그 좋은 가을무로 끓인 국에 제발 후추 좀 많이 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누군가 이번 주말에 외출하는 작가가 있냐고 묻자 누군가 일이 있어 서울에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서울 가면 뭘 먹을 거냐고 묻자 자기는 무조건 뷔페에 갈 거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뷔페면 일반 뷔페를 갈 건지 해산물 뷔페나 고기 뷔페를 갈 건지 묻자 뷔페에도 그런 게 있느냐고 반문했다. 요즘은 그렇다고 하자 그거 좀 생각해 봐야겠다고 진지하게 대답했다. 그 즈음에 우리는 어느덧 식당에 도착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김치와 돼지고기를 볶는 냄새와 후추를 잔뜩 뿌린 묵국 냄새가 진동했다. 누군가는 시뻘건 김치 제육볶음을 식판에 담지 않고 누군가는 묵국이 짜서 뜨거운 물을 부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먹는 얘기를 계속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늙은 호박죽이 먹고 싶다는 얘기도 하고 뜨거운 밥에 통통한 삼치구이를 얹어 먹고 싶다는 얘기도 했다. 누군가 김치 제육볶음에 두부를 같이 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아쉬워하자 누군가 손뼉을 치면서 자기 방 냉장고에 두부를 사놓았다고 했다. 누군가 그럼 이 김치 제육볶음을 싸가지고 가서 이따 밤에 그 두부를 곁들여 두부김치를 해 먹으면 어떻겠냐고 하자 누군가 그럼 자기가 이따 밤에 냉장고에 있는 막걸리를 반말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며 김치 제육볶음을 식판에 담지도 않았던 작가가 말하자 뷔페에 갈 거라는 작가가 진지한 얼굴로 그런데 그걸 꼭 이따 밤에 먹어야 하나요? 물었다. 1초쯤 침묵한 후 모두들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마구 내저었다. 우리는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김치제육볶음을 싸가지고 식당을 빠져나와 휴게실로 향했다. 가면서도 먹는 얘기는 끝이 없었다. 먹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바람직한 술자리를 낳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얘기를 그토록 끈질기게 계속하는 이유는 먹는 얘기를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까닭은 그것이 혀의 아우성을 혀로 달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혀의 미래들이 혀의 언어를 알아듣고 엄청난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